나는 다 해줬다고 생각했어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벌어놓은 거 물려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집도 줬고 생활비도 보탰고 심지어는 내가 노후에 쓸 요긴한 돈까지 좀 뺐습니다. 그때는 그게 부모로서의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스치더군요. 이 집, 이제는 내 집이 아니구나. 말 한마디 꺼낼 때도 조심해야 하네. 내가 왜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됐지? 이런 말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증여한 뒤에 불편해진 가족관계, 멀어진 자식, 혼자 남겨진 마음을 후회하는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죠. 우리 애는 안 그럴 거야. 내 자식은 다를 거야. 그런데 문제는 자식이 아니라 준 사람의 준비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증여는 든든한 유산이 되기도 하고 평생 씻기 어려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자식에게 증여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7가지 현실적인 기준과 질문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증여는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부모의 마지막 큰 선택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선택이 후회가 아닌 안심이 되도록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1장.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증여 전에 반드시 자문할 3가지 질문. 나는 지금 내 노후가 안전한가요? 당신이 평생 모아온 돈, 집, 예금, 땅. 그 모든 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당신이 걸어온 시간의 기록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앞으로 20년 이상 이 돈 없이도 정말 괜찮을까? 입니다. 병원비는 충분한가요? 요양시설, 간병, 주거 이전 같은 일이 생기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혹시 모를 자식의 이혼, 사업 실패, 배우자의 문제로 인해 그 재산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점은 고려해 보셨나요? 자식에게 너무 많이 주면 정작 내가 도움받아야 할 때 받을 수 없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노후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준비부터 먼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식과의 관계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 증여가 정말 자식에게 도움이 될까? 우리는 자식에게 뭔가를 줄 때 그게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도움이 의존, 갈등, 긴장감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집 줬더니 애가 일을 안 하네요. 대출 갚을 줄 알았더니 여행 가고 차 바꾸고 며느리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나 봐요. 갑작스러운 자산 이전은 자식의 독립심을 약화시키고 부부간에도 이견과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증여는 자식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자식의 배우자와 그 가족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당장은 도와주는 일처럼 보여도 그게 자식의 삶을 흐트러뜨리는 방향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나는 이걸 주고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줄 때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감정이 엉키기 시작합니다. 내가 준 걸 너무 쉽게 쓰는 모습을 볼 때, 고맙다는 말 없이 당연하다는 듯 대할 때, 도움을 청했더니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라고 말할 때, 그 순간부터 당신이 평생 쌓아온 자산은 감사와 존중이 아니라 서운함과 후회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한 상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만 안 줬으면 지금이라도 자식 집에 눈치 안 보고 갔을 텐데. 내가 뭘 바란 건 아닌데. 그래도 한마디 고맙다는 말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증여는 단지 주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고도 괜찮을 마음이 준비됐는가의 문제입니다. 증여 전 꼭 던져야 할 3가지 질문. 1. 나는 이걸 주고도 내 노후가 안전한가? 2. 이 증여가 정말 자식에게 도움이 될까? 3. 나는 이걸 주고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식에게 무엇을 어떻게 줄지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내 마음, 내 준비,
내 중심이 바로 서 있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증여는 사랑이 아니라 불안과 후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2장. 명예 이전은 즉 통제권 상실입니다. 아직 그 집에서 내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내 마음대로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참 이상해요. 집은 그대로인데 느낌은 확 달라졌어요. 이 말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부모님들 입에서 참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가구도 내가 고른 대로 놓여 있고 청소도 내가 하고 관리비도 내가 내고 있어요. 근데요, 이젠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냐고요? 그 집,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이름만 넘겨주는 거지. 어차피 같이 사는 집이야. 근데 그 이름이 바로 법이에요. 그 이름 하나 바꾸는 순간 모든 권한이, 모든 책임이, 모든 결정권이 이젠 나한테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식이 착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괜찮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 일은 꼭 자식 때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이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집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생각도 못했던 채무 문제로 압류되거나 소송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살면서 갈등이 생기지 않는 가족이 어디 있나요? 작은 말다툼, 오해, 감정의 골이 쌓이다 보면 여기 내 집인데요라는 차가운 말 한마디에 당신은 그 집에서 그저 잠시 머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돈으로 산 집인데 그 말 법은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요즘은 단순히 명의만 넘기지 않고 조건부 증여라는 방식으로 거주권을 보장받는 계약서를 쓰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은 해당 집에 거주할 수 있다. 집을 처분하거나 전세 계약을 맺을 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증여 계약서에 미리 넣어두는 겁니다. 그 외에도 자식과 간단한 임대 계약을 맺는 방식도 있어요. 실제로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더라도 계약서 한 장만 있어도 부모의 권리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자식을 믿는 건 괜찮아요. 근데 세상을 너무 믿는 건 그건 조금 위험한 일입니다. 혹시라도 자식이 대출을 받으면, 혹시라도 자식 배우자가 다른 의견을 가지게 되면, 혹시라도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집 정말 여전히 내 공간일 수 있을까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래도 같이 살 거니까 괜찮겠지. 그 생각이 나중에 당신을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꼭 기억하세요. 증여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당신의 노후와 자존감을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준다면 준비해서 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주도권을 잃지 마세요. 그게 현명한 부모의 방식입니다. 3장. 자녀 사이 갈등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한 명 먼저 챙겨줬던 그 결정이 아이들 사이를 이렇게까지 멀어지게 만들 줄은요. 형제 사이가 좋았던 집도 증여 하나로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큰아들이 결혼할 때 부모가 그래, 너 고생 많았으니 집 하나 사주마 하고 아파트 한 채를 사줬어요. 그땐 둘째가 아직 학생이었고 나중에 너도 알아서 챙겨줄게라고 말했죠. 시간이 지나고 둘째는 결혼하고 전세 살고 부모님은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마음속엔 서운함과 비교가 쌓여갑니다. 그리고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형은 집 받아놓고 왜 또 똑같이 나눠? 남 받은 게 없잖아.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흐릿하지만 돈은 기록보다 또렷합니다. 형제는 평생 친구라고요? 아닙니다. 부모의 재산 분배 앞에선 형제도 냉정한 이해관계가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말을 안 해서 생깁니다. 이건 형 결혼할 때 준 거고 너는 나중에 이만큼을 따로 생각하고 있어. 이런 설명 하나 없이 주고 나면 받은 사람은 당연한 줄 알고 못 받은 사람은 서운한 줄도 모르고 지나가요. 그러다 나중에 그 조각난 감정이
가족을 찢어 놓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 공정한 기준을 미리 세우는 것. 금액, 시기, 명목을 정리해 두고 자녀에게도 그 생각을 말로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나중에 줄게는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간단하게라도 가정회의록, 메모 영상 등으로 부모의 의도를 남겨두세요. 셋째, 형제 중 일부만 알고 있는 정보가 없게 해야 합니다. 얘한테만 말해놨어는 나중에 불공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기억의 차이입니다. 누구는 받았다고 하고, 누구는 안 받았다고 하고, 누구는 부모 마음을 안다고 주장하고, 누구는 억울함만 간직하고, 그렇게 평생의 사이가 끊어지는 집안들. 정말 많습니다. 나는 다 똑같이 사랑했어요. 네, 그 마음은 압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공평하지 않으면 정의롭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을 오해받지 않도록 사전에 분명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록만이 오해를 막습니다. 사랑했으니까 먼저 준 거고, 고마우니까 챙겨준 거라는 당신의 마음. 그대로 남기고 싶으시다면 지금 말로, 기록으로, 기준으로 표현하세요. 그게 가족을 지키는 증여의 첫걸음입니다. 사장, 자식의 배우자까지 고려하셨나요? 자식은 믿죠. 내가 키웠고 내 마음을 알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집을 줄 때도 돈을 줄 때도 당연히 자식을 믿고 넘깁니다. 그런데요, 증여는 자식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식의 배우자, 그리고 그 배우자의 가족까지도 간접적으로 그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엔 괜찮습니다. 결혼도 축복 속에 했고, 며느리도 사위도 인사 잘하고 예의 바릅니다. 가족처럼 잘 지내고 식사 자리에서도 화기애애하죠. 하지만 삶이란 게 늘 평탄하진 않잖아요. 경기가 어려워지고 육아와 일로 지치고 작은 말 한마디로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그 우리 가족이 당신네 가족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부모가 자식에게 준 재산이 두 사람의 공동 재산이 되는 겁니다. 자식이 받은 집은 혼인 중에 생긴 재산으로 분류되고, 만약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극단적으로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그 집, 그 돈, 그 땅이 부부 공동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아들 명의로 서울에 집 한 채를 증여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받고 결혼 준비도 잘 도와줬고 몇 년은 별 탈 없이 잘 지내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와 갈등이 생기고 결국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집은 공동재산으로 분류돼 절반은 며느리 몫으로 넘어갔고 부모는 어느 날 갑자기 반은 남의 집이 되어버린 내 집을 마주하게 된 거죠.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난 내 아들 믿었는데 며느리까지 생각했어야 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렇다고 자식을 안 믿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증여는 믿음이 아니라 설계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착하고 효자고 효녀여도 그 사람은 이제 하나의 가정을 가진 독립된 사람입니다. 그 가정에는 다른 가치관과 판단이 함께 섞여 있죠. 그래서 가능한 한 자식 개인에게만 증여를 하고 그걸 배우자와 철저히 구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줄 경우에는 혼인 전 자금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여 시기, 방식, 사용 목적을 기록해 두어야 하고 부동산이라면 공동명의가 아니라 단독명의로 하고 가능하다면 조건부 증여 형태로 해당 자산의 처분이나 사용에 제한을 걸어두는 계약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증여는 지금 고맙게 받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내 자식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길을 닦아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준 재산이 언젠가 자식의 배우자에 의해 멀어지거나 쪼개지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대비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부모의 선택이죠. 사랑은 자식을 향한 것이지만 증여는 인생 전체를 바라봐야 할 판단입니다. 내 마음을 다 주는 건 좋지만
그 마음이 법적으로도 보호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장치를 함께 마련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랑을 오래가는 책임으로 바꾸는 진짜 부모의 마지막 배려입니다. 5장. 말로만 하지 마세요.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세요. 사람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기억은 제각각이고 해석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일일수록 참 이상하게 말로만 해두고 지나갑니다. 너 이거 받은 거 형한테는 말하지 마라. 네 동생 결혼할 땐 내가 또 챙겨줄 거야. 이건 엄마가 네가 제일 힘들어할 때 줬던 거잖아. 다 좋은 말이고 다 맞는 말인데 기록이 없으면 그건 그냥 사라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 하나가 훗날 가족 사이를 멀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자식 셋이 있는 아버지가 둘째에게 사업자금으로 5천만 원을 줬습니다. 형이랑 동생에겐 말하지 마라. 나중에 내가 따로 챙길 거니까. 하지만 그건 그냥 구두 약속이었고 시간이 지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제들은 그 사실을 놓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왜 너만 받았냐? 그렇게 말로만 주고받은 약속은 결국 형제 사이의 균열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 증여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다면 그 마음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문서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메모, 손글씨로 남긴 편지, 자식들에게 보낸 문자 캡처, 가정회의를 녹음한 음성 파일, 심지어는 자식 앞에서 말하는 걸 영상으로 찍어두는 것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나는 이때 이런 마음으로 이 아이에게 이걸 줬다. 이건 누구를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다. 이걸 말로만 하지 말고 기록으로, 흔적으로, 증거로 남겨야 나중에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도 이런 기록은 재산의 성격, 의도, 경위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자식이 아무리 착하고 사이가 아무리 돈독해도 시간이 흐르면 말은 흐려지고 기억은 왜곡됩니다. 내가 지금 한 말이 10년 뒤에도 똑같이 이해되길 바란다면 그건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자식에게 준 마음도 남겨진 재산도 모두 온전한 형태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말로는 안 남습니다. 기록만이 남고 기록만이 지켜줍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6장. 가장 아름다운 증여는 마음과 말을 함께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에게 주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 인생의 가장 큰 자산까지 넘겨주게 되는 그 순간. 그걸 우리는 증여라고 부르죠. 그런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 중요한 순간에 마음은 가득한데 말은 참 부족하게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줄게, 가져가라, 필요하잖아. 말은 짧고 무심한데 그 속에 담긴 마음은 평생의 애정과 희생이 들어있죠. 하지만 정작 그 마음을 자식이 정확히 알아차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식 입장에선 이렇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부모님이 그냥 주셨나 보다. 아, 고맙지. 근데 뭐 늘 그랬잖아. 이건 나를 믿는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그 믿음과 사랑을 부모가 직접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 의미는 점점 흐려지고 사라집니다. 사실 우리가 주는 건 집 한 채, 돈 몇 천만 원, 땅 몇 평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말과 마음. 나는 너를 믿는다. 이건 너의 삶을 위한 내 마지막 도움이다. 부모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이런 말들이 빠지면 증여는 단지 이전이 되고 맙니다. 관계는 남지 않죠.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돈을 줄 때 손편지를 써서 함께 줬다고 합니다. 이 돈은 엄마가 아껴 모은 시간이고 네가 잘 되기를 바라는 내 마음이야. 그 자식은 그 편지를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놨습니다. 또 어떤 아버지는 자식들 모아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이 집을 너희에게 맡길 만큼 너희를 믿는다. 그 말 한마디에 자식들은 그 집을 2배로 소중하게 지켰다고 하죠. 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는 이유를 전하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낸 부모의 말은 재산보다 훨씬 오래 자식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지금 내가 주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물건이 아니라 관계의 표현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말로 전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의도를, 진심을,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주는지 그걸 말하는 순간 자식은 그 재산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려받은 것으로 여길 겁니다. 마지막 증여는 자식에게 재산을 넘기는 순간이 아니라 마음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지금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한 문장으로도 좋고 한마디 고백이어도 좋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건 내 마음이야. 그 한마디가 그 어떤 계약서보다 더 단단한 가족의 유산이 됩니다. 7장 마지막 내 선택이 후회가 아닌 안심이 되기를. 증여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모아온 것을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일. 그건 단지 줄지 말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주고 나서도 내 마음이 괜찮을 수 있을까? 그 질문 하나에 모든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성급하게 줬다가 후회하고 누군가는 너무 미루다가 준비 없이 떠납니다. 증여는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내가 주는 이유는 분명한가? 자식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그 이후에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관계는 더 좋아질 것인가? 나빠지지 않을 것인가? 내 마음은 서운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자식들 사이에 불공정함은 없을 것인가? 자식의 배우자까지 감당할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사라진 후에도 오해가 없도록 기록은 남겼는가? 이 모든 질문에 그래, 준비됐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증여는 평화로운 선택이 됩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돈만 주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는 마음 아닐까요? 나는 너를 믿는다. 내 인생은 후회 없이 잘 살았다. 이건 너에게 주는 내 방식의 마지막 사랑이다. 이런 말들로 내 삶의 마지막 문장을 완성하고 싶은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 문장은 단 한 번의 서류 작성이나 그저 이름을 바꾸는 행동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내야 하고, 그 마음을 전달해야 하고, 그 마음을 받아줄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쩌면 증여라는 말보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시간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에 고요한 안심을 남기고, 누군가는 그 시간에 작은 미련을 남깁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지만 삶의 마지막에서 큰 무게 차이로 다가옵니다. 난 그래도 참 잘 마무리했어. 그 말을 나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지혜로운 증여, 당당한 마무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을 정리하셨다면 이젠 계산기를 꺼내실 차례입니다. 그 과정도 제가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노후의 지혜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